여러분, 혹시 창작의 고통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쓰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술벽은 대학생 시절 시를 써와라, 글을 써와라 하는 과제가 있으면 이악 물고 모른 척하다가 제출 전날에서야 소맥 한 잔 홀짝이며 글을 썼더랬죠. 머리를 쥐어 싸매도 비어있던 워드 파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순간 마법처럼 채워졌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영감의 원천은 알코올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모두 주정뱅이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건 도저히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제 생각과 걸맞게 고흐, 고갱, 드가, 마네 등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예술가들의 한쪽 손에는 언제나 술이 들려 있었다고 해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손에서 놓지 못한 술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술 한정, 호기심 많은 술벽은 당장 그것을 손에 쥐고 싶어졌는데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압생트입니다. 압생트는 허브계 약초인 아니스, 회향, 향쑥을 빻아 넣은 혼합물을 증류한 독주예요. 이 상태에서는 무색 투명한 색을 내지만 여기에 다시 여러가지 허브를 넣어 우려내면 진한 초록색의 술이 탄생하게 되죠. 투명한 컵에 담아서 보면 오묘하고 영롱한 초록빛을 띠고 있어 마치 에메랄드 보석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최고 70도에 달하는 높은 도수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18세기 스위스에서 처음 탄생한 압생트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전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가 되면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압생트를 마시고 있어서 그 시간을 초록의 시간으로 불렀을 정도로 대중적인 술이었는데요. 압생트의 인기 요인은 단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싸다. 둘째, 세다. 압생트는 조금만 마셔도 빨리 취하는 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해서 당시 가난했던 서민들과 예술가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물을 타 희석해서 마시면 술 양을 2배로 늘릴 수가 있어서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의 술이었답니다. 지갑 사정이 좋지 않던 새내기 시절 안주로 짬뽕탕 하나 시켜놓고 몇 번이나 물을 부어 졸여 먹었던 것과 같은 이치겠죠? 특히 빈센트 반 고흐는 압생트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해요. 얼마나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자신의 작품에 압생트를 단독으로 출연시켜줬을 정도? 아무튼 고흐는 압생트를 정말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극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는데요. 고흐의 손끝에서 탄생한 수많은 예술작품은 결국 압생트로 인한 환각의 결과였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압생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압생트의 주 원료인 향쑥의 투존이라는 성분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주장이 펼쳐져요. 압생트를 마시면 환각을 보게 되고 시신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결국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것, 목숨을 끊은 것도 압생트로 인한 정신병이었다는 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도 압생트에 중독되었고 이로 인해 범죄가 양산되는 등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압생트 때문이다. 고로 압생트는 악마의 술이라는 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돼요. 그렇게 압생트는 순식간에 초록 요정에서 초록 악마로 전락하고 맙니다. 20세기 들어서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압생트의 제조와 판매가 중지되었어요. 1906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스위스, 미국, 프랑스 순으로 압생트 판매 금지령이 내려지죠. 하지만 논란 이후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 압생트에는 투존이 정말 소량 들어있었고 별다른 유해물질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결국 압생트는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다시 판매가 허용되죠. 그리고 현재는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독성 물질을 아예 제거하거나 극소량만 넣은 채로 생산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억가를 이겨낸 압생트, 어쩐지 조금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압생트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앞서도 설명했듯이 압생트는 도수가 높기도 하고 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샷으로는 잘 마시지 않아요. 대신 압생티아나라는 음용법을 통해 마시는 것으로 유명하죠. 구멍이 난 압생트 전용 스푼을 잔에 걸치고 그 위에 각설탕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차가운 물을 조금씩 부어 설탕을 녹이면서 마셔주면 돼요. 술을 마셨을 뿐인데 어쩐지 독특한 경험을 하는 것 같고 아주 먹는 재미가 있는 녀석이죠. 녹색의 요정도 됐다가 녹색의 악마도 됐다가 수많은 변화를 겪어온 술 압생트. 19세기 예술가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것만 같은데요. 시인 랭보는 압생트가 주는 취기는 마치 우아하고 하늘하늘한 옷과 같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 말이 진짜일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압생트를 마시고 취해본 주정뱅이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소주가 슬슬슬 들어가는 날이 있다면 유독 맛없고 잘 안 들어가는 날도 있죠. 그렇지만 또 이대로 집에 들어가긴 싫다 하는 기분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시도하면서 술태기를 극복하곤 하는데요. 평범하게 소맥이나 소토닉부터 시작해서 소주에 헛개수나 보리차를 조금 부어서 마셔보기도 하고요. 오이나 레몬, 오렌지 같은 냉장고 구석에서 시들시들한 과일을 넣거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허브의 잎을 조금 잘라서 넣어 마셔보기도 합니다. 나온산에서는 샤이니 키님이 키범주라고 해서 홍차 티백을 진하게 우려 소주와 섞어 마시면서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술에 무언가를 넣어서 마시는 이유는 뭔가 다른 재료가 가진 맛과 향을 술에 더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혹시 와인에 뭔가를 넣어서 마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싶으신가요? 그냥 마셔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가양 와인입니다. 가양 와인이란 말 그대로 와인의 향을 더했다는 뜻입니다. 플레이버드 와인 혹은 아로마타이즈드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와인의 발효 전이나 후에 과일즙이나 천연 향을 첨가해서 풍미를 더한 와인을 말하는데요. 풍미를 위한 재료 외에도 설탕을 넣어서 단맛을 올리거나 브랜디 같은 다른 알코올을 넣기도 한답니다. 와인에 무언가를 섞는다는 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곧잘 와인에다 과일이나 향신료, 약초를 넣어 마셨다고 해요. 심지어는 와인을 원액으로 그냥 마시면 저 사람은 살짝 교養이 없다, 술꾼이다, 술고래다 이렇게 보기도 했다네요. 대표적인 가양 와인으로는 샹그리아가 있습니다. 샹그리아는 스페인의 대중적인 음료로 레드 와인에 오렌지나 레몬 같은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서 차갑게 마시는 가양 와인입니다. 보통 샹그리아를 만들 때 질 좋은 비싼 와인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맛이 조금 떨어지는 와인을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샹그리아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에게 샹그리아는 안술쟁이들을 꼬여내는 비장의 무기이기도 한데요. 와인의 묵직하고 떫은 맛에 익숙하지 않은 아가 입맛들에게는 샹그리아가 딱이거든요. 상큼하면서 달달하고 적당히 와인의 맛이 나는데 게다가 시원하기까지 하니까요. 이거 싫어하는 안술쟁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덕에 술팬은 샹그리아 장인이 되었다죠. 사실 샹그리아를 만들 때 뭔가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과, 복숭아, 자두, 귤, 포도, 키위 무엇이든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과일이 있다면 잘게 썰어서 와인에 때려 넣어주시고요. 단 것을 좋아한다면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 혹은 설탕을 조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설탕 대신 레몬청이나 유자청 같은 걸 넣기도 해요. 원하는 재료를 전부 넣었다면 이제 냉장고에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거치면 끝입니다. 와인은 편의점에서 1만원대로 아주 싼 레드와인을 사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맛이 약한 와인보다는 드라이하고 묵직한 와인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면 과일의 색이 배어나와서 정말 예쁘게 변하거든요.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서 화이트 와인도 강력 추천입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일을 껍질채로 넣게 되니까 껍질을 잘 씻어줘야 되고요. 특히 레몬이나 자몽 등은 껍질의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과일 씨앗은 떫은 맛을 내니까 꼭 제거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일 샹그리아를 스파클링으로 즐기고 싶다면 마시기 직전에 탄산수나 토닉워터를 부어주세요. 미리 넣어버리면 김이 다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대표적인 가양 와인은 베르무트입니다. 베르무트는 이탈리아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버무스라고 하죠.
와인에다가 향숙, 주니퍼베리, 정향, 카모마일, 장미꽃잎 등 향이 나는 재료랑 설탕 시럽을 첨가해서 만드는데요. 전체 부피 기준 75% 이상이 와인이 되어야 베르무트라고 할 수 있으며 도수는 14.5도에서 22도 정도가 됩니다. 베르무트는 크게 단맛이 강조되는 이탈리아식과 드라이한 프랑스식으로 나눕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베르무트 종주국이지만 현재는 와인을 생산하는 여러 나라에서 각자 개성이 있는 베르무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베르무트는 원래 아페리티프 와인으로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아페리티프 와인이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한 식전주를 말합니다. 단맛이 있더라도 과하게 달콤하지 않고 쌉싸름한 맛이 함께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베르무트는 최근에 칵테일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술팽도 베르무트를 칵테일 바에서 처음 봤거든요. 주류사전 진편에서 소개했던 칵테일의 왕 마티니에도 진과 함께 베르무트가 들어가고요. 더불어 칵테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맨해튼에도 버번 위스키와 베르무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술 가양 와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와인의 경우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고 적절한 방식으로 서빙까지 해주는 전문적인 직업 소믈리에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역사가 깊은 술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술팽도 와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직 와인은 너무 어려운 세계인 것 같아요. 다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시도해볼 수 있는 캐주얼한 와인도 있다는 걸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전문가처럼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주유소팀을 보들보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격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술쟁이들의 취향과 입맛과 기분입니다. 나 자신에게 충분하다 느껴진다면 다른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과 함께 질술하세요. 여러분들은 지인과 주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시나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공식 주정뱅이가 되어버린 술벽은 생일이면 5만 술을 선물 받곤 한답니다. 생일뿐이겠어요? 종종 해외로 출장을 다녀오시는 회사분들은 술벽과 술팬을 위해 그 나라의 술이나 면세점에서 파는 술을 사다 주시곤 한답니다. 먹이를 날라다주는 어미새처럼 술을 자꾸 물어다 주시는 거죠. 선물 받은 많은 술 중에 술벽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술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만에 다녀온 회사분이 사다 주신 위스키 샘플러 6종입니다.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술 좀 아시는 주정뱅이 분들이라면 대만 하는 순간 오늘의 술을 눈치채셨겠죠?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카발란입니다. 카발란은 대만의 식음료 기업인 킹카 그룹이 만든 위스키 브랜드인데요. 카발란이라는 이름은 증류소가 위치한 대만 이란현의 옛 이름인 카발란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죠.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스카치 위스키나 아이리시 위스키는 쌀쌀하고 건조한 기후를 지닌 나라에서 생산되는데요. 이들과 정반대인 아열대 기후를 가진 대만에서 어떻게 훌륭한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대만의 위스키 증발량은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발량의 약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기후는 증발량이 많은 대신 숙성을 빠르게 진행시켰죠. 숙성을 오래 할 수 없는 데다가 증류소의 설립 연도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카발란 위스키는 숙성 연수를 표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숙성 연수를 표기하지 않는 위스키를 나스 위스키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카발란 위스키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을까요? 2010년 1월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 로버트 번스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인 번스 나이트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를 제치고 카발란 위스키가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앞서 미국 와인 편에서 신대륙 와인이 콧대 높은 구대륙 와인을 꺾고 1위를 차지했던 파리의 심판 사건과 비슷하죠. 이를 기점으로 카발란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발란의 라인업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종류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우선 카발란의 근본, 카발란 클래식 싱글 모트 위스키입니다.
대만 최초이자 카발란 증류소 최초로 출시한 위스키인데요. 병의 모양은 대만을 상징하는 건물인 타이페이 타워 101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도수는 40도 정도로 가장 큰 특징은 망고의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텍스처에 망고의 달콤함과 시트러스함이 감돈다고 해요. 다음은 카발란 콘서트 마스터 포트 캐스크 피니쉬입니다. 포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앞서 주류사전 포트와인 편에서 소개했었는데요. 와인을 발효하는 중간에 브랜디를 첨가해 만든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이 포트와인을 숙성한 캐스크에 위스키를 담아서 숙성하는 거죠. 포트와인이 달달한 만큼 포트 캐스크에 위스키를 숙성하면 달달한 풍미가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요. 이 콘서트 마스터 포트 캐스크 피니쉬는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에서 처음 숙성을 진행하고 포트 캐스크에서 숙성을 마무리하죠. 도수는 40도 정도이고요. 뚜껑을 열면 달달 상큼한 향이 확 퍼지고 바디감이 풍부하며 베리류나 잼 같은 농밀한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입니다. BTS의 RM이 즐겨 마신다고 소개하기도 했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출연해 지금은 눈에 보이면 사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진 술이죠. 카발란의 솔리스트 시리즈는 증류한 후에 물을 타지 않은 위스키인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이자 하나의 캐스크에서 나온 위스키를 병입하는 싱글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물을 타지 않은 위스키답게 도수는 58도 정도로 높은데요. 포트와인과 같은 주정강화 와인인 쉐리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한 위스키 원액을 그대로 병입했습니다. 조린 과일의 달달한 향과 견과류 향이 부드럽게 올라오고 높은 도수답게 스파이시한 맛이 나지만 꽤나 부드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카발란은 무엇인가요? 위스키에 갓 입문하는 주정뱅이들에게 추천해줄 카발란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술벽과 술팽은 조만간 카발란 샘플러 리뷰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술쟁이 여러분, 혹시 쫄면 좋아하시나요? 갖은 야채에다 새콤달콤한 고추장 소스, 그리고 쫄깃쫄깃한 면발, 전 정말 좋아하는데요. 쫄면은 한 재면회사에서 냉면을 실수로 굵게 뽑았는데 이게 아까워서 주변 분식점에 나눠줬던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좀 해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음식에 넣어도 감칠맛을 쫙 끌어올려주는 마성의 MSG, 굴소스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텐데요. 굴소스는 중국 광둥성의 이금상이라는 사람이 굴요리를 하던 중에 불 끄는 것을 깜빡해서 과하게 졸여버린 데서 탄생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브라운이나 감자칩, 시리얼까지 모두 우연에 의해서 탄생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왠지 우연히 만들어진 맛있는 술도 몇 개쯤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마셔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샴페인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어느 수도원의 지하 저장고. 수도사들이 지난해 정성껏 만들어두었던 와인이 잔뜩 보관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이 살짝 풀리기 시작할 무렵 지하 저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와인병이 이유도 없이 하나둘 깨져나가는 소리였죠.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지하 저장고에서 스스로 깨져버리는 와인들. 이것은 악마의 장난인 걸까요? 오 주여! 수도사들은 성호를 긋고 하늘에 계신 분을 찾았죠. 하지만 그중 조금 더 용감했던 혹은 확신의 T 재질이었던 수도사 피에르는 깨진 병 안에 든 와인을 조심스레 집어들고 맛을 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이렇게 외쳤죠. 형제들이여, 난 지금 별을 마시고 있다네. 그때 수도사 피에르가 맛본 와인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샴페인의 원조이며 훗날 피에르 페리뇽의 이름에 종교적 존칭인 도미누스를 붙여서 돔 페리뇽이라는 샴페인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별을 마셨다는 피에르의 대사는 실제 그가 한 말이 아니고 19세기 후반 샴페인 광고 전단에 들어간 카피 문구였다고 해요. 게다가 피에르는 샴페인의 개발자라기보다는 악마의 와인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피에르 페리뇽이 샴페인 제조의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수도원의 와인이 깨졌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비밀은 날씨에 숨어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가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며 만들어지는 양조주인데요. 쉽게 말해서 효모가 포도즙 속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효모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 수준 낮아지면 발효를 멈추거든요. 그래서 추운 지방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와인을 만들고 이를 밀봉하여 보관했습니다. 이때 미처 발효가 끝나지 않은 효모가 와인 속에 남아 동면하게 된 겁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 날이 따뜻해지면 효모는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와인병 안에서 두 번째 발효가 이루어지고 다시금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만 병은 이미 꽉 밀봉이 된 상태이죠. 이에 갈 곳 없어진 이산화탄소가 와인에 용해돼서 마치 사이다 같은 거품을 내는 와인이 된 것입니다.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와인인 거죠. 과거 수도원에서 사용했던 와인병은 지금과 달리 내구성이 떨어져서 탄산가스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터져버리게 된 것이고요. 이에 피에르 페리뇽은 압력에 강한 두꺼운 유리병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나무마개 대신 유연한 코르크를 쓰는 등 와인 제조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오늘날 와인의 모습에 가까운 여러 가지 요소가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럼 기포가 있는 와인은 모두 샴페인인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먼저 발포성 와인은 흔히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브랜디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을 법적으로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샴페인 자체가 프랑스어 상파뉴를 영어식으로 읽은 발음이거든요.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 샴페인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 샴페인은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제조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격대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어떤 샴페인을 골라도 실패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하죠. 오죽하면 맛없는 프랑스 와인이 있어도 맛없는 샴페인은 없다. 할 정도니까요. 참고로 상파뉴를 제외한 프랑스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이라고 부르고요. 스페인은 까바, 이탈리아는 스푸만테, 독일은 젝트라고 부릅니다. 샴페인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나라의 스파클링 와인을 골라보는 것도 퍽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샴페인을 터트리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펑 하고 터져나가는 거품과 입속에서 파도 소리를 내는 탄산, 아름다운 황금색 빛깔까지 그야말로 축하와 파티에 걸맞은 술입니다. 기쁨에 어울리는 술이라니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겠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뭔가 크게 축하하거나 기념할 만한 순간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꼭꼭 인생의 흔적을 남기려 노력하곤 합니다. 그래서 술뱅은 다음 생일에 꼭 좋은 샴페인을 사보려고 해요. 물론 저는 아까우니까 감히 샴페인을 터뜨리진 않을 거고요. 조심조심하게 따서 섬세하게 맛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스파클링 와인은 많이 마셔봤지만 샴페인은 마셔본 경험이 몇 번 없네요. 술쟁이 여러분의 인생 샴페인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축하를 위해 어떤 술을 따보셨나요? 댓글에 술쟁이들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술사냥꾼 술뱅과 술벽이 축하할 일을 만들어서라도 마셔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질술하세요.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철저하게 일정과 동선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역과 잘 곳만 정해놓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계획파라도 주정뱅이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지역 소주 마시기. 사실 어느 지역의 소주든 이제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또 그 지역에 가서 먹는 게 제맛이죠.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 소주, 이전 주류사전에서 소개한 증류식 소주와 비슷한 듯 아주 다른 친구죠. 희석식 소주는 95% 순수 알코올인 주정에 알코올 함량을 낮추기 위해 물과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 등 인공 첨가물을 넣어 만든 소주입니다. 이 희석식 소주의 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1950년대에는 닭미리, 1960년대에는 고구마가 사용되었고 현재는 타피오카를 주로 사용하며 일부 쌀, 보리, 고구마 등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 모든 술을 좋아하지만 이 희석식 소주를 가장 자주 마십니다. 싸고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6,000원 소주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기도? 애인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랄까요. 10,000원에 2병을 마실 수 없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정뱅이들의 즐거움 중 하나는 여행지에서 그 지역의 소주를 맛보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왜 지역마다 유명한 소주가 따로 있는 걸까요? 1965년 정부는 쌀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증류식 소주의 생산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무수히도 많이 생겨나자 소주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소주 생산 업체를 각 도별로 하나씩만 두는 거죠. 주류 도매상에게는 해당 지역 소주를 50% 이상 구매하도록 해서 그 지역 소주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규제는 1996년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폐지되었으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 소주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는 뭐가 있을까요? 서울, 경기 지역은 참이슬, 강원도는 처음처럼, 충북은 시원한 청풍소주, 충남은 이제우린, 광주와 전남은 입세주, 경북은 참소주, 경남은 좋은데이, 부산은 대선, 제주도는 한라산을 대표적인 지역 소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중 술벽이 좋아하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서울, 경기를 대표하는 참이슬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소주 1위를 달리는 대표적인 소주죠. 참이슬은 빨간 뚜껑으로 불리는 오리지널과 그보다 낮은 도수인 초록 뚜껑, 프레쉬가 있는데요. 술벽의 대학생일 시절 나 술 좀 잘 마신다 하는 친구들은 항상 자기는 빨간 뚜껑밖에 안 마신다고 으스대곤 했죠. 전 아닙니다. 강원을 대표하는 소주는 처음처럼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참이슬과 양대 산맥의 느낌으로 전국에서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죠. 처음처럼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수나리. 수나리 유자 맛이 처음 나왔을 때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과일 소주 열풍이 불었더랬죠. 맛있다고 홀짝홀짝 마시다가 만취하고 다음날 숙취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전 자몽의 이슬을 크게 당했어요. 충남을 대표하는 소주는 이제우린입니다. 이제우린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던 오투린 시절 산소가 3배 많아서 30분 먼저 깬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었는데요. 많이 마시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더라고요. 여튼 산소가 3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부드럽다고 합니다.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소주는 입세주인데요. 병에 그려진 단풍잎이 보이시나요? 실제 감미료 대신 메이플 시럽을 넣는 소주로도 유명하죠. 술벽은 여수 여행에서 피자에 이 입세주를 곁들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6.5도지만 당시에는 17도 이상이었는데 단맛이 조금 덜하면서 역한 맛도 덜하더라고요. 피자에 아주 딱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소는 진리입니다. 피자에 소주 꼭 드세요.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소주는 C1을 꼽죠. 하지만 술벽의 최애 소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선. 술벽은 어느 지역에서든 이 대선이 보인다면 무조건 대선을 시켜 먹는데요. 유독 제 입에 잘 맞달까요? 왠지 소주 중에 제일 달달한 듯하고 또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요 대선은 과당 제로의 저칼로리 소주로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에 대선 소주 한 잔, 저의 최애입니다. 여러분들의 원픽 소주는 무엇인가요? 싸구려 술이다, 식용 알코올을 왜 마시냐, 저질 술이다 등등 술맛 좀 아는 애주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희석식 소주이지만 사람들과 간단하게 밖에서 한잔하기엔 소주만한 게 또 없죠. 오늘은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 우리는 언제 술을 마실까요? 생일을 축하하거나 누군가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거나 알 수 없이 우울할 때 우리는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 이유를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제법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날이 좋으면 좋아서, 날이 굳으면 굳은 대로 술을 마실 기분이 나니까요. 그런 기분을 함께할 멋진 술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주는 우리나라의 국민술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터키, 튀르키예에도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와 같은 술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라크입니다.
라크는 영어 스펠링이 라키라서 라키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라크라고 발음합니다. 이제는 터키가 아닌 튀르키예가 됐으니까 라키도 라크라고 바로 읽어줍시다. 라크는 튀르키예의 전통술로 무려 500년의 역사를 가진 술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예로부터 포도를 많이 재배해왔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국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와인을 만들 때는 포도의 씨나 껍질 같은 찌꺼기는 전부 다 거르게 되거든요. 라크는 바로 이렇게 걸러낸 포도 찌꺼기를 활용해서 만든 증류주입니다. 라크를 만드는 과정은 일단 먼저 포도 찌꺼기를 발효해서 발효주를 만들고요. 이것을 한 번 증류합니다. 여기서 나온 주정을 수마라고 부르는데요. 포도주 특유의 향이 거의 없고 굉장히 독하죠. 그래서 수마에 아니스를 비롯한 다양한 향신료를 첨가해서 다시 한번 증류하고 최소 30일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2번 증류하는 거죠. 아니스는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쓰이는 향신료로 달콤하고 상쾌한 향을 냅니다. 라크만의 독특한 풍미는 아니스 덕분에 완성이 되는데요. 저한테는 민트나 치약, 방아잎, 당귀, 팔각의 느낌에 가까웠어요. 과일 향과 한약 냄새가 절묘하게 섞인 느낌? 포도로 만든 증류주라고 해서 포도향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포도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전혀 다른 향과 맛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라크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튀르키예에서는 식전주로 마시기도 한다는데요. 보통 화하게 상쾌하고 강렬한 맛의 라크에다 역시나 맛이 진하고 짭짤한 튀르키예산 페타치즈를 곁들여 먹는 것이 국룰이라고 합니다. 강한 것 플러스 강한 것 조합,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라크의 도수는 무려 45도에서 50도 정도로 굉장한 독주예요. 그래서 소주처럼 잔에 따라서 원샷을 했다간 금방 꽐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크는 보통 물을 타서 희석해서 즐긴다고 하는데요. 기달 한 잔에 라크를 따르고 물을 따라 넣는 순간 투명했던 라크의 색은 순식간에 마법처럼 뿌옇게 변해버리게 되는데요. 이건 라크에 들어있는 아니스의 유분이 물과 만나 유화하는 우조 현상에 의한 변화라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즐겨 먹었던 압생트도 이런 우조 현상을 보이는 술로 유명하죠. 라크의 이런 특징 때문에 튀르키예 사람들은 라크를 사자의 우유, 아슬란 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뿌옇게 변한 라크의 색이 우유와 닮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라크가 병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마신 사람에게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라크 뚜껑을 따면 늦든 빠르든 결국에는 취하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 지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라크를 가장 맛있게 마시기 위한 비율은 라크와 물의 양이 1:1이 되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술잔과 라크와 물 모두 차가워야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라크잔을 에흘리 케이프라고 불리는 그릇에 담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술잔의 둘레에다 얼음을 담아 차갑게 유지해주는 그릇인데요. 뭔가 좀 멋지지 않나요? 술잔 콜렉터인 저는 이것도 집에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우리나라 소주처럼 라크도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포도 찌꺼기뿐만 아니라 생포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예 포도가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죠. 심지어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오크통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는데요. 가장 유명한 라크 브랜드는 예니 라크입니다. 사탕물을 재료로 만드는 라크이고 현재 튀르키예 내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다고 합니다. 예니는 새롭다는 뜻인데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라크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잠깐만. 그래서 소주랑 뭐가 비슷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죠. 먼저 라크를 마실 때는 술만 단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꼭 푸짐한 음식을 함께 곁들인다고 합니다. 삼겹살, 치킨, 회, 닭발, 골뱅이, 1, 2, 3차까지 다양한 안주를 야무지게 꼭꼭 챙기는 소주와 비슷한 부분이죠. 그리고 라크 역시 소주처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함께 즐기는 술이라고 하는데요.
편안하고 활기찬 환경에서 친밀함을 나누는 술이라는 점에서 소주와 라크는 국민 술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10마디 말보다 한 잔의 술이 서로에게 많은 것을 전할 때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술 라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라크는 호불호가 상당히 강한 술이에요. 처음에 입에 댔을 때는 생소한 향과 맛 때문에 이게 뭐야 애틋해 하실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딱 2잔까지는 마셔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렵던 향에 점점 익숙해지면 어라 좀 괜찮네 하면서 한 병을 전부 비우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혹여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어 불호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괜찮아요. 마셔봤으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1등 술쟁이입니다. 그럼 오늘은 튀르키예어로 건배를 외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질술하세요. 쉐레페!